정말 내가 나를 바로 알고 있는지, 내가 나를 정말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좀 찌그러지고 왜곡된 나의 자아상을 좀 회복하는 거는 뭘까? 진정한 나와의 만남이라는 건 또 뭘까? 어떤 사람의 성격 특성, 그러면 반드시 장점이 있고 그 안에 같이 동시에 약점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맞겠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성격 정말 너무 이상해. 또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정말 나쁜 성격이야. 이를테면 아주 계획적인 성격의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고집 세고 강박적이고 경직돼 있어요. 숨이 막히게 하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고. 이거는 굉장히 병리적인 특성이에요.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가 없을 때가 좋겠죠. 성격이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에는 두 차원의 문제가 같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저 사람 어떤 성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격 유형조차도 좋고 나쁜 게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황혜리 교수입니다. 오늘은 다시 그리는 진정한 나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심리학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바쁜 세상 속에 정말 내가 나를 바로 알고 있는지, 또 내가 나를 정말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나의 행복이 뭔지 오늘 이 시간에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진정한 나가 원하는 그 행복을 향해서 어떻게 나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리는 진정한 나의 행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좀 찌그러지고 왜곡된 나의 자아상 을 좀 회복하는 거는 뭘까? 또 그냥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나와의 만남이라는 건 또 뭘까? 또 진정한 나를 찾아서 그 나를 돌본다는 건 또 뭘까? 또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가진 어떤 그 탤런트나 나의 장점을 다 살려서 활짝 핀 꽃처럼 만개하는 나로서의 그 삶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뭘까?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의 성격적 특성, 또 나의 그 병리적 특성, 그리고 내가 바라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fully, 정말 flourish라는 말을 영어로는 쓰는데요. 만개하는 삶이라는 건 어떤 걸까? 이런 얘기들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의 성격적 특성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MBTI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성격 유형 테스트죠. 그리고 나는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또 나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계획적인지, 아니면 뭐 좀 융통성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아주 감정형, 감정에 따라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아주 그런 논리나 사고, 이성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형에 따라서 16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MBTI 유형처럼 나의 성격은 뭐 ISTJ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조금 더 내향적이고 조금 더 현실지향적이고, 뭐 감정 조금 더 사고형이고, 그리고 또 계획형이고, 이런 게 나의 특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MBTI 성격 유형인데요. 다시 말하면 각 사람마다 16가지 유형, 꼭 뭐 MBTI를 안 써도 하여튼 어떤 사람의 성격 특성, 그러면 반드시 장점이 있고 그 안에 같이 동시에 약점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맞겠죠. 그래서 그 장점은 정말 최대화하고 약점 보완은 최소화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성격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잘 그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잘 살아가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성격 정말 너무 이상해. 또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정말 나쁜 성격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그런 성격 유형의 성격들의 분류는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그냥 유형이 다 다르고, 이를테면 다양한 꽃이 피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양한 꽃 안에는 뭐 빨간 장미도 있고, 뭐 노란 장미도 있고, 분홍 카네이션도 있고, 이렇게 안개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은 다 아름다워요. 그렇죠? 어느 꽃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격 특성은 이런 다양한 꽃처럼 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좋다 나쁘다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이런 얘기들이 떠도는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나의 성격 특성과 또 나의 임상적, 병리적 특성이 뭐가 있나는 굉장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이를테면 그 병리적 특성이라는 거는 각자의 고유한 성격 특성들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원인이에요. 병리 임상적 특성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울, 불안, 의심, 강박, 두려움, 공포, 집착, 뭐 애정 욕구, 완벽주의, 폭력성, 또 공격성, 분노, 반사회성, 또 뭐 ADHD, 자폐, 정신병리적 증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되고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 성격적 특성과 임상 병리적 특성은, 병리적 특성은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가 없을 때가 좋겠죠. 덜 할 때가 좋겠죠. 지나치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신중한 성격이에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그냥 신중한 사람은 조금 더 좀 느리고 하겠지만 또 모든 거를 책임 있게 결정하고, 이런 장점이고 약점이 있는 성격이에요. 근데 임상적 특성, 병리적 특성이 여기 들어가면 회피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소극적 반항도 하고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어서 마치 신중한 것처럼 보이나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회피, 자꾸 미루기, 이런 것들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또 아주 신속하고 빠른 성격이 있어요. 뭐든지 이렇게 좀 빠른 성격들이 있죠. 근데 신속하고 빠른 거는 그냥 강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약점도 따르겠죠. 그런데 신속하고 빠른 거와 다르게 조급하고 초조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든지 조급한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병리 쪽이에요. 그래서 병리적 특성에 조급하고 초조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성격 특성에는 그냥 신속하고 빠른 성격이에요.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저 사람 어떤 성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격 유형조차도 좋고 나쁜 게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아주 계획적인 성격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계획적인 성격의 사람이 아주 고집 세고 강박적이고 경직돼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직장 상사, 그런 아버지, 뭐 그런 가족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뭔가 상대가 숨이 막혀. 이게 계획적이어서 잘 계획을 세워주고 그 대신에 그 계획을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이런 건 건강한 그 성격 유형의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임상적이고 병리적인 특성이 있는 계획적인 사람은 막 숨이 막히게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놓고 그게 틀려질 때는. 이래서 융통성이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성격이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에는 두 차원의 문제가 같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타고난 성격 유형이 있고 병리적인 특성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외향적인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외향적인 사람은 어때요?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막 뭘 하는 걸 좋아하고 나가서 뭐 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게 이제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막 혼자는 뭐 시간을 못 보내. 그냥 막 이렇게 좀 혼자 있으면 뭔가 이상하고 외롭고 뭐 쓸쓸하고, 그래서 꼭 나가서 막 정신없이 살아야 돼. 이런 거는 약간 관계 중독성.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좀 허기짐을 채우는 이런 유형이 그 밑에 들어있다면 이거는 단순히 외향적인 특성이 아니라 병리적인 관계 중독적 특성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기는 똑같아. 근데 그 질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렇죠? 또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은 혼자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막 시끄럽다가도 나 혼자 좀 조용히 책을 읽고 해서 힘을 좀 만들어야 돼.
그런 거는 이제 건강한 내성적인 사람인데 여기에도 또 병리가 들어가면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고립돼 있고 막 이런.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그 aloneness, 혼자 있는 거는 뭐와 loneliness, 외로움은 달라요. 혼자 있다고 꼭 외롭지는 않아요. 혼자 있으면 심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누구하고 놀고 뭐 이런 건 가능하지만 혼자 있는 거가 이런 병리적인 그 외로움, 고독 뭐 이런 거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격을 이해할 때, 나 자신을 이해할 때 내 안에 어떤 성격 특성이 있는데 난 좀 이상해 이런 생각이 든다면 혹시 이런 병리적인 요소가 그 밑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좀 자신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상적 병리적 특성은 뭐 나쁘다, 싫다, 이상하다, 틀렸다 이런 평가들을 실제로 듣고 하게 돼요. 그렇죠? 좀 이상한 면들이 보이니까. 그렇죠? 왜 저렇게 화를 잘 내? 저 사람은. 이런 것들. 그거는 분명히 지금 병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노를 굉장히 표출을 잘하는 사람들. 그럼 이런 정서적인 여러 가지 그 병리적 특성들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궁금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어릴 때 정서적인 허기짐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는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애정결핍, 또 뭐 어릴 때 따뜻하게 안전한 환경에서 일강에 제가 자녀 교육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정서적으로 안전한 그런 환경,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어떤 나의 존재감을 존재로 이렇게 인정받았던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없을 때, 적을 때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허기져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허기진 상태의 아이가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성인 아이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 속에는 아직도 정서적으로 허기진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보통 때는 별로 없다가 이럴 때면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확 어릴 때부터 무시당했던 서러움이 다 나오고 분노가 나온다든지, 또 누가 나를 뭐 평가를 어떻게 했다 할 때 갑자기 막 억울한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너무 갈구하는 거예요. 이 어른 속의 어린아이가 어릴 때 못 받았던 그 사랑을,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사랑을 그냥 모든 사람에게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직장 동료에게도 바라고, 직장에 밑에 있는 사람에게도 바라고, 뭐 아파트 이웃집 사람에게도 바라고, 이런 허기짐들이 나올 수 있고, 사람에게서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면 중독이라는 형태로도 채우고자 해요. 이를테면 뭐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모든 중독은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그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어떤 허기짐이 그 짜릿함을 통해서 메꿔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 허기짐의 결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병리적인 특성들을 많이 우리 성격 속에 가지고 살 수가 있죠. 또 어릴 때 이렇게 충분하게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이런 경험이 좀 적을 경우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의 자존감이 낮아,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비교도 잘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도 굉장히 좀 민감하고, 또 자신감도 없고, 그러면서 또 막 욕구,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낮은 자존감의 보상 심리로 끝없이 인정이 받고 싶다거나 성공하고 싶다거나 나를 증명하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임상적 병리적 특성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좋은 성격이 있어요. 좀 여유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뭐 빠른 사람도 있고, 조금 철저한 사람도 있고, 조금 뭐 이런 좀 융통성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도 있고, 조금 뭐 이런 추상적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성격 특성들이 있어요. 조금 더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그런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는 나쁘고 좋은 게 없는데, 이런 병리가 그 밑에 같이 있을 때는 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렇죠? 그래서 지나치다 아니면 뭐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지나치다 이런 거 있을 때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좀 겹쳐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신 안에 그 어떤 병리적인 요소들을 좀 살펴보시고 본인이 통찰을 해서 좀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 알아차림과 또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나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나의 성격적 특성은 존중해서 잘 살리고 또 병리적 특성은 그 필요한 어떤 변화나 성장이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좀 나를 도와주는 그런 거가 좀 행복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바라는 행복의 조건은 뭘까?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뭘 바라고 살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이거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그게 뭔지를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물질인지, 사랑인지, 관계인지, 건강인지, 명예인지, 지위인지, 가족인지, 자존심인지, 뭐 여가인지. 뭔가 사람들은 지금 내 행복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나는 특별히 뭘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그것만 가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게 뭐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행복의 조건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할까? 나는 뭐를 위해서 살고 있지? 이런 질문들을 좀 자기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 그래요. 나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 나의 소욕의 원함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은 뭐냐면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최소한의 의식주, 그리고 정말 몇몇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일 몇 가지, 뭐 취미나 일이나 활동, 그러면 그냥 사람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족하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쫓기고 끝없이 뭘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만족이 없고 어디까지 가야 끝날 건지 모를 것 같은 삶을 사는가? 나의 소욕의 원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끝없이 무언가를 쫓아가는 삶이 돼요. 어떤 걸 이루어도 또 공허해. 그래서 그 다음 또 뭘 해야 돼. 끝없이 뭐 배우는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이 학기 있다고 저 학기 있다고 이 학기 있다고. 그래서 저 학기들은 다 언제 쓰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어떤 때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좀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또 따고 이렇게. 그래서 물론 뭐 이제 배움에 좀 이 동기가 크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또 그거가 기쁨이 되니까 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막 끝없이 쫓아가는 경우는 조금 한번 자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도대체 뭘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소욕의 원함은 어떤 걸까? 그 원함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필요는 몇 가지로 딱 끝이 나요. 그래서 사자 같은 동물이 배가 부르면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필요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이 소욕의 원함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걸 다 뺏어서 내가 가져도 아직도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삶을 만약에 내가 살고 있다면, 그런 삶의 틀 속에 있다면 행복해지긴 참 쉽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행복의 조건은 정말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걸 바라고 있는 건가? 쫓아가고 있는 건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욕구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나인지, 욕구 성취의 결과물로서 평가되는 그런 삶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소욕, 욕구, 허기짐 이런 걸 쫓아가는 삶은 끝이 없어요. 이미 내 안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에 밑 빠진 그 독 같은 거 여기다가 뭐 이것저것 놓도 계속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허기지고 또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또 조급하고. 그래서 또 드리븐이라는 말을 쓰죠. 그냥 계속 쫓기는 삶, 무엇에 쫓기는 삶. 그런데 그러면 또 어떤 삶이 있는가? 이런 쫓기는 삶이 아니고 소욕의 허기짐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정말 내가 그리는 다시 그리는 진정한 나의 행복은 존재 가치로 사는 나. 존재 가치로 사는 나. 이게 뭘까요? 조건과 상황과 그런 거 다 무관하게 나는 나예요. 나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필요, 얼마 안 되는 그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나의 꿈도 이루고 나의 관계도 누리고 이렇게 여유 있게 남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정말 그런 자족하는 삶. 뭐 빈한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내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또 넉넉하고 부자가 돼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자유로운 그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과 상황이 나의 행복을 건드리지 못하는 삶. 최소한의 먹을 거 입을 거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적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게 일단 채워지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자기가 행복을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존재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을 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 가치로 사는 삶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시 그리는 진정한 나의 행복의 가장 키워드는 선택이에요.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밀어대고 몰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존재 가치로 사는 삶을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로서 사는 삶을 선택할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가능해요. 인간은 그래서 위대한 것 같아요. 인간은 그래서 평등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행복의 조건에 좀 그 긍정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그 미국의 긍정심리학자는 사람이 행복하려면 5가지 요소가 조금 채워지면 행복하다. 그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긍정적인 정서. 그래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음, 기쁜 마음, 잘 웃고 유머 있고 이렇게 좀 그 밝은 마음, 이런 긍정적인 정서가 굉장히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또 관계, 어느 정도의 중요한 의미 있는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또 삶을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목적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은 사람이 되게 행복하더라. 또 그 어떤 내가 가진 탤런트 아니면 내가 가진 소질의 어떤 것들을 내가 열심히 몰입해서 뭔가를 성취해낼 때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더라. 그건 세상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굉장히 몰입을 하면 그 짜릿한 어떤 그 몇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는 거. 여러분들 연애할 때 느낄 수 있죠. 뭐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이런 게 이제 몰입이고 열중이에요. 이런 몰입과 열중과 또 그걸 통한 어떤 성취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관적인 어떤 세계 속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사람은 참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말하는 불특정 다수가 말하는 이런 거에 쫓기는 삶이 아니고 내가 가진 나의 안에서의, 나의 존재 안에서의 삶을 디자인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개하는 삶이라는 개념을 긍정심리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써요. 플러리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충만하게 마음껏 피어있는 상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만개하는 삶이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를테면 나의 능력이나 소질이나 탤런트나 이런 것들을 최대화하고 그리고 그거를 감사하고 또 음미하고 즐기고 이렇게 사는 삶,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족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연구를 해보니까 행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2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최대자의 유형과
만족자의 유형으로 두 부류가 나누어져요. 최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볼펜 하나를 사도 정말 최고의 그 리서치를 해서 제일 좋은 가격에 가성비 좋은 걸 사야 돼. 그래야 만족해. 그러니까 정말 시내에 있는 문구점, 인터넷에 있는 문구점을 다 찾아서 제일 좋은 어떤 만년필을 사야 내가 만족해요. 이런 사람들의 유형이 최대자예요. 만족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볼펜이 필요해. 근데 어떤 용도의 볼펜이 필요해? 손이 좀 편한 어떤 볼펜이면 좋겠어. 여기 스폰지가 좀 있으면은 내가 손이 안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문구점에 그런 스폰지가 있는 볼펜 딱 맞는 사이즈가 있어. 그래서 그냥 탁 샀어요. 그래서 이거 쓸 때까지 다 쓸 때까지 아주 만족하면서 썼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최대자로 계속 살고 있나 만족자로 살고 있나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심리학의 그 연구를 많이 하신 그 최인철 박사님이라고 이제 계신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거다. 또 비교란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나의 진정한 나의 행복을 위한 그런 어떤 깨달음들 속에서 살고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단점을 줄인다고 장점을 잘 쓰게 되지는 않아요. 또 증상을 고친다고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행복은 그냥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장점은 장점을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개하는 삶, 또 진정한 나의 행복은 내 장점을 잘 쓰고 단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그 초점을 맞추지 말고 증상에 대해서도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처칠 같은 분은 우울증에도 그렇게 훌륭한 분이 되셨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에디슨 같은 사람은 ADHD 중에도 그렇게 훌륭한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너무 내 단점 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장점이 뭐고 내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건 뭐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뭔가.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게 그 정말 멋진 할러데이 같은 인생, 자기에게 주는 선물 같은 선택의 인생, 그런 깨달음의 인생, 그런 자족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한다면 조금은 더 진정한 나의 행복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 진정한 나를 찾으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